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 경제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우리 한국 경제한테 뭐 소위 비아냥거리듯 한국은 끝났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일본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일본은 과연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초미의 관심이죠. 초엔저 상황이 언제 마무리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많은 분들의 궁금함, 질문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일본의 엔화 가치가 급락함을 암시하는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엔저, 슈퍼 엔저 상황이었는데 왜 엔저 상황이었는지, 왜 일본은 금리 인상을 안 했는지, 근데 왜 뒤늦게 금리 인상 여부를 고려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월 BOJ 통화정책 방향이 발표됐는데요. 좀 자료를 더 키워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익률 곡선 관리가 일본의 BOJ 통화정책의 핵심이죠. 근데 말씀드린다면 장단기 금리, 단기 금리든 장기 금리든 10월과 동일하게 뭐 금리를 동결하는 것으로 금리 인상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냥 일단 여기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보시는 것처럼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신다면 금리를 동결하고 금리 인상 안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금리 인상 할 것처럼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 안 할 것이다 라는 것처럼 이야기, 다른 말로 금융 완화 정책 유지,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여전히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단 말이죠. 금리 인상 할 것처럼 얘기했다가 종전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 회의에서 정책 전환에 대한 경계감, 두려움, 공포감이 해소되겠죠. 해소되면서 엔달러 환율이 어떻게 됩니까? 또 주가랑 어떻게 됩니까? 급등하죠. 다시 말해서 다시 초엔저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엔달러 환율이 올라간다. 더 많은 엔을 주고 달러를 사야 된다.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더 급락하는 모습이 이 총재의 기자회견 이후 그 직전부터 BOJ 결정 발표가 있었고 그때 급등하다가 기자회견 있고 더 급등하는 엔달러 환율. BOJ 결정 내용이 발표되면서 니케이 주가가 어떻게 돼요? 다시 급등하죠. 왜? 금리 인상 안 한다는 식으로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한다는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10년물 금리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급락하는 거죠. 이런 환율, 주가, 금리가 톱니바퀴처럼 연결이 되어서 거시경제 변수가 함께 연동되어서 함께 움직이고 있음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결과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왜 일본은 금리 인상을 안 했을까? 왜 22년, 23년 세계적으로 금리를 강하게 미국은 자이언트 스텝을 4번 연속할 만큼 정말 초긴축적 대응을 했는데 왜 일본은 그러지 않았을까? 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고 향후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BOJ의 정책 금리 추이에 되게 재밌죠? 어떻게 보면 변화가 크게 없어요. 특히 보시면 금융위기 때 금리를 정말 엄청나게 끌어내리고 그리고 한동안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다가 또 역시 제로 금리를 한동안 유지했던 거죠. 근데 2016년 들어서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한 거예요. 마이너스 0.1%라는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한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1%의 기준금리가 2016년부터 한 번도 변화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한 방송하면서 우리 작가님이 저한테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비슷한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린다면,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기준금리는 기준금리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시중금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준금리가 마이너스인 거고 기준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시중은행이 중앙은행 BOJ로부터 소위 대출을 받을 때 쓰는 금리인 거예요. 혹은 저축을 할 때 쓰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리입니다. 근데 이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도입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일단 시중은행들도 중앙은행에 예치를 하거든요. 근데 예치를 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자를 주어가면서 이자 줄게 돈 좀 저축하게 해줘 이건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축을 할 의사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저축하지 않겠죠. 저축을 덜 하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시중은행들아 돈을 더 시중에 풀도록 노력하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채택하는 것은 그만큼 매우도 강한 경기 부양 수단인 것이다. 경기 부양책인 것이다. 시중에 좀 돈이 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중금리가 마이너스까지는 아닌 거예요. 저축금리나 대출금리는 그거보다는 높죠. 그러나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금리는 마이너스 0.1%에 가까운 그런 기준금리를 채택하는 것이다. 그런 원리 때문에 그렇게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쟁점은 그게 아니고 2016년 이후에 마이너스 0.1%라는 기준금리를 계속 도입했고 특히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세계 모든 나라가 거의 제로금리를 도입하면서 금리를 급격히 인하하면서 완화적 통화 정책을 도입했는데 일본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이미 마이너스 0.1%였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소위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총이 있다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총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인하를 못했었던 거예요. 그랬고 22년 이후에도 세계적으로 강한 인플레가 찾아왔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이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는데 일본은 또 금리 인상을 못 단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왜 그랬을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지금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왜 22년, 23년 동안에 일본은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답변은 뻔하죠. 일본의 물가입니다. 일본의 물가 상승률을 보면 22년 중반쯤에 대략 한 4% 초반, 더 명확히 보시면 4.4%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저를 잠깐 삭제하고요.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2%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물가를 자극했죠. 글로벌 인플레 현상이. 물론 러우 전쟁도 있었고요. 그동안에 양적 완화도 있었고 그게 작용하면서 약 4%포인트만큼의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 거예요. 그럼 2%에서 4%포인트의 작용이니까 6% 수준의 물가를 기록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같은 경우는 종전의 2% 정도의 물가 상승률에서 대략 6%포인트만큼의 엄청난 물가 상승 압력이 작용해서 9% 정도의 물가를 기록한 겁니다. 유로존 같은 경우는 약 1% 수준의 물가에서 대략 한 10%포인트만큼의 물가 상승 압력이 작용해서 11% 수준의 물가를 기록했던 겁니다. 그게 팩트예요. 근데 일본 경제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대략 1% 수준의 물가 상승률에서 3%포인트만큼의 물가 상승 압력이 작용해서 4%의 물가를 기록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과거예요, 과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지만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디플레이션, 물가가 떨어져서 걱정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물가와 제로 물가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제로 물가, 마이너스 물가를 왔다 갔다 하는 저물가가 걱정이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긋지긋하게 오랫동안 너무나 물가가 떨어져서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까가 가장 중요한
이 통화정책 기조의 관전 포인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로 물가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물가를 좀 어느 정도 올려놓기 위해서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채택해 왔었던 겁니다. 이해가시죠? 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반대인 거예요. 그런데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 3%포인트 작용함에 따라서 일본 경제는 감사한 물가를 드디어 만난 거죠. 드디어 우리가 원하던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면 이 고물가가 사실 목표 물가 2%를 초과해서 걱정일 수는 있겠지만 또 디스인플레이션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정점 찍고 좀 떨어지는 현상까지 생각해 보면 2%라는 목표 물가에 거의 근접해 갈 거니까 굳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감사한 물가가 나타났고 감사히도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빠져나왔고 굳이 이 물가를 또 끌어내리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여전히 이제 물가는 자동적으로 잡혔으니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얻어 걸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얻어 걸렸기 때문에 여전히 경기 부양만 신경 쓰면서 마이너스 0.1%의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해도 되는 입장이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4.4%의 물가 상승률 정점을 기록하고 지금 많이 떨어져서 2.6%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인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왜 이 지금 적정 물가에 딱 도래했는데 근원 물가 볼까요? 근원 물가 기준으로도 4.3%를 기록했다가 지금은 정말 2%대 초반에 해당하는 일본이 그토록 바라는 그 물가에 이제서 왔는데 그 물가에 도래됐는데 그런데 왜 금리를 인상해야 되겠다고 생각할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다시 보여드릴까요? 역사의 교훈이죠. 너무나 낮은 금리를 한동안 유지해왔기 때문에 어떤 일본이 또 다른 어떤 위기 상황에 놓일 때 총탄이 없는 걸 경험했잖아요. 팬데믹 경제 위기를 경험했고 그때 기준금리를 적극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통화정책 수단이 없었던 걸 경험했던 거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 마이너스 0.1%의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한다면 통화당국으로서는 통화정책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정책 수단을 지금이라도 좀 마련해 놓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그런데 근데 이런 물가의 흐름이나 또 내년 일본은 올해 경제 성장률 좋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 경제를 좀 비아냥거리듯이 한국은 끝났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렇지만 내년 경제가 또 일본 경제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본다면 또 과감히 금리를 인상할 만한 그런 여건이 또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따가 또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어쨌든 완화적 통화 정책, 이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해 왔었던 그 이유, 배경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것에 따른 효과가 뭐예요? 굉장히 좋은 효과가 많았어요. 왜? 첫 번째는 역시 세계적으로 강한 긴축을 도입하는데 일본만 여전히 완화적 통화 정책을 도입했고 또 세계적으로 긴축인데 일본은 똑같이 유지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완화적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상대적인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완화적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주가가 좋았습니다. 그게 영향이에요. 일본의 주식시장이 좋았습니다. 완화적 통화 정책을 가동했기 때문에 고금리의 역풍이 없었고 또 고물가도 상대적으로 안 만났기 때문에 감사한 물가를 만났기 때문에 오히려 실질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또 좋았던 겁니다. 이해가시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엔저죠. 엔저. 엔화 가치가 22년 9월에 급락했었고 뭐 그 이후에 엔화 가치가 또 올라가다가 다시 엔화 가치가 또 이렇게 또 떨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슈퍼 엔저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일본도 금리 인상할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서
또 엔저가 꺼지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양상인 거죠. 이게 바로 엔저 현상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엔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에 여행을 많이 가요. 근데 일본 국민은 다른 나라 여행을 가기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이해 가시죠? 이런 것들을 본다면 상대적으로 이런 현상 속에서 엔저 현상 때문에 일본은 어땠어요? 상대적으로. 일본은 여행 서비스의 상대적인 수출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여행 서비스의 수출을 많이 한 거예요. 엔저 현상 덕분에. 또 엔저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영향이 뭐가 있었냐면 우리나라와 일본 경제와 좀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 1등부터 15등까지 쭉 나열하고 일본도 쭉 나열하면 거의 겹쳐요. 우리나라도 자동차 수출하죠. 우리나라도 전자통신기기 수출하죠. 우리나라도 철강, 조선 수출하죠. 이런 품목들이 일본도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뭐라고 해요? 수출 경합도가 높다라고 해요. 그러면 일본이 상대적으로 엔저이면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일본과 경쟁하는데 일본의 제품 가격이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거 이해가시죠? 그런 흐름이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수출이 어렵고 일본은 수출이 좋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엔저 현상 때문에 수출 경기라든가 자국의 어떤 투자 자금이 모인다든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여행 서비스의 수요라든가 여행객의 일본 방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 완화적 통화 정책에 따른 효과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일본 경기를 진단해 드릴게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을 보시는 것처럼 뭐 최근 들어서 일본 경기가 좀 좋았다가 수송기기를 제외, 이 수송기기가 자동차 수출이에요. 자동차 수출이 굉장히 좋았죠. 지금도 좋고요. 근데 나머지 수출은 여전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엔화 가치가 다시 강해지면 또 수송기기 수출액이 또 증가율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경기가 23년 3분기까지는 좋았는데 또 4분기를 지나면서 좀 안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 일본 경기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오프닝이 전개되면서 일본은 엔저 시대가 돌입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보다도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크게 늘었죠. 이런 것들도 일본의 경기에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일본이 23년 성장률이 좋았었던 배경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런데 이 업황을 판단하는 지수로 봐도 이 그래프만 보십시오. 먼저 전산업을 보아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보아도 또 제조 대기업을 중심으로 보아도 또 비제조 대기업을 그러니까 서비스 영역의 대기업을 보아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면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확인할 게 고용이에요. 일본 경기를 판단할 때 또 확인해야 될 지표가 고용인데 이 재밌게도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시면 일본의 고용률도 올라가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올라가는 일본의 여러 그 고용 창출 여력이 있고 동시에 실제 많은 고용 참여가 이루어진 것들도 일본 경기가 탄탄하게 전개된 그 배경이 됩니다. 실업률도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일본 경기가 매우 탄탄하게 전개됐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향후의 일본 경기인 거죠. 향후에. 보시는 것처럼 일본 경제, IMF의 경제 전망을 보면 23년 성장률이 2.0%입니다. 근데 24년 성장률은 다시 1%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22년에 1%였고 그전에도 계속 0, 1% 정도의 낮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는
거의 경제가 정체된 듯한 그런 흐름을 계속 보이다가 23년에 우리나라가 1.4% 성장할 때 23년 근데 일본은 2.0% 성장하면서 한국한테 한국은 끝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일본 경제가 24년엔 다시 둔화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기준금리를 적극적으로 인상하기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정책의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자 하지만 그렇지만 일본 경제가 물가 상승률은 또 2% 언저리로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상하기가 부담스럽죠. 근데 실물 경제도 다시 좋지 못한 부진한 경기 흐름으로 다시 전개될 것으로 일본 경제가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경기라는 측면을 고려해도 23년 한 해 동안에는 금리 인상의 여지가 있었는데 금리 인상의 시점을 놓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의 일본의 물가와 경기를 진단해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통화정책 수단을 좀 마련해 놔야 된다라고 생각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지금의 시점에서는 또 금리 인상이 좀 늦어진 게 아닐까라고 일본 BOJ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일본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드리면 어쨌든 미국은 24년에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소위 피벗이죠. 피벗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유로존은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뒤로 미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려면 더 더뎌요. 더 늦어져요. 왜냐하면 정점도 더 높았기 때문에 2%로까지 떨어지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 더 먼저 인하하겠고 24년 중반부터 그리고 유로존은 그 하반기 정도 혹은 25년에나 기준금리 인하할 것을 기대하지만 일본은 그래도 기준금리 인상을 반대로 단행하지 않겠느냐라는 견지가 많았어요. 근데 일본이 만약에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1%에서 유지한다 하더라도 이대로 초록색을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미국과 일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축소되는 과정이 엔화 가치의 강세화를 예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일본이 더군다나 금리를 인상해 나간다면 엔화 가치는 더 강하게 아무래도 강화될 수 있겠죠. 상대적인 거니까 항상. 그래서 엔저 현상이 끝났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이 시점이 초엔저 시대는 끝나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나 일본의 금리 인상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엔저가 정말 빨리 끝나는가 아니면 좀 더 강한 엔화 가치로 강한 엔화의 흐름으로 급격히 전환될 것인가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본의 금리 인상 여부를 좀 진단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지금의 관점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있지만 당장 인상하기가 쉽지 않고 뒤로 미룰수록 24년으로 건너갈수록 일본 경기가 이제 좀 다시 둔화되거나 그리고 물가는 확실히 2% 언저리에 왔는데 2%에서 금리 인상마저 해버리면 다시 디플레로 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갈수록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의 엔저 시대는 저물긴 저물지만 굉장히 서서히 저물 것이다. 엔화 가치는 약세 기조를 조금 더 유지해 가면서 서서히 강세화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느끼신 것처럼 경제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혹시 경제 입문을 아직 안 했다. 경제가 아직도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께는 가장 쉬운 경제 입문서 제 15분 경제 특강을 좀 추천드리고요. 그 공부를 한 다음에 경제 전망서를 보시면 훨씬 쑥쑥 읽히시는 경험을 하실 수 있는데 김광석의 경제 전망서 함께 보시기를 좀 추천드리면서 이만 녹화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